두 번째 이야기는 그 탐험 과학을 전달하는 새로운 채널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탐험을 계속 1년에 한 번씩 아까 이제 계속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탐험의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분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과학 기자를 하고 있었던 당시였는데, 이 결국 그 과학이라는 게 물론 뭐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연구, 실험 다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자연의 원형, 이 자연의 원리가 뭔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학문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사실 외국은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디스커버리 채널들이 잘 하고 있다 보니, 우리도 어찌 보면 이 탐험이라는 행위가 과학을 전달하는 이 또 다른 채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좀 탐험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호주에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탐험을 하려면 사막 지형을 잘 알아야 되니까 현지 여행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일단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어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문화생활 할 만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 안 들이고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도서관이랑 박물관 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 끝나면 거의 매일같이 도서관 박물관에 출근 도장을 찍으면서 제가 보고 싶은 책들 마음껏 탐구하고, 또 박물관에 가서 또 만져보고. 어찌 보면 저는 이 호주 퍼스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도시에 있었지만 이 도서관과 박물관을 통해서 가상의 탐험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한 권의 책을 발견했는데,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나사 우주생물학자였던 이 마틴 반 크레네동크라는 박사의 책을 발견하고 만나고 싶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을 보냈는데 또 우연찮게 또 답장이 와서 이제 만나게 됐고, 또 이제 그냥 가기 뭐해서 또 질문지를 몇 개 만들어 가서 또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이 과학자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처음에 이 한 아시아에서 과학 기자가 자기를 만나자고 싶다고 이렇게 메일을 보냈을 때 좀 긴장을 했대요.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여러 고민을 했는데, 근데 막상 만나봤더니 이렇게 질문지 어수는 다 틀려 있고 영어도 잘 안 되고, 너 도대체 나 무슨 배포를 만나러 왔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보통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전문가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서 인터뷰하는 기회가 많이 있을 텐데,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없는 시간을 쪼개서 그런 기회를 만드는 건데,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할 때 좀 너무 뻔한 질문들을 많이 해서 시간들을 많이 허비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그게 다 의미는 없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하다 보니까 실제 본론적인 질문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이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떤 논문을 보니까 토성의 미성인 타이탄이라는 행성에 얼음층 밑에 물이 가득하다고 한다. 근데 거기에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가설을 세우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이 과학자가 느끼기에 얘가 공부 좀 하고 왔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1시간 동안 정말 신이 나게 서로 이제 인터뷰를 끝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높이 점수를 받았는지, 이 과학자가 저한테 야, 보름 뒤에 이 각 대륙을 대표하는 나사 우주생물학자들이 이 호주 퍼스에 모여서 컨퍼런스를 한 다음에 첫 번째로 탐험을 떠날 건데 너 같이 가지 않을래?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도 이 과학자를 만나게 되고, 제 인생에 있어서 이 과학 탐험가라는 제2의 삶을 살게 된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게 이 과학자와의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갔던 과학자 중에 조금 한 명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자, 여러분 보시기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과학자고 누가 과학자가 아닐 것 같아 보이시나요? 네, 루치나가 과학자 같아 보이시는 분? 네, 한 300분 들어주셨고요. 아니다, 누가 봐도 마르셀이 딱 기관장인 포스다. 누가 봐도 마르셀의 과학자 같다. 거의 의외로 말씀이 많네요. 그렇죠. 자, 하지만 루치나가 호주 국립대 근무하는 천체 물리학자고요. 마르셀은 그의 남편이면서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옷은 박혀있죠? 근데 저 마르셀이 전 세계에 있는 할리 데이비슨 유저들한테 맞춤형 재킷을 만들어주는 디자이너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똑같은 패턴의 옷을 만들어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자, 이게 말이 되냐라고 그랬더니 이 마르셀이 하는 얘기가 와이프를 잘 만나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루치나가 천체 물리학자다 보니까 전 세계 유명한 텔레스코프에 다 방문해서 늘 관측을 하겠죠. 그때 관측했던 성운, 성단, 갤럭시, 행성 이런 데에서 영감을 얻어서 자기 디자인 작업에 투영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뭐 과학과 예술, 과학과 패션 이거 뭐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지만 이 경계 지점에서 양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이런 또 새로운 밸리에이션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또 이렇게 과학 전공하시는 분들 앞에서 뭐 이렇게 과학 설명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 과학자들이 이 호주 사막에 오는 이유는 이 돌멩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니실 때 이 지구과학 시간에 스토마톨라이트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스토마톨라이트라는 이 버섯 모양의 그 암석 안에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드는 이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박테리아가 그러면 이 나사의 화성 탐사랑 무슨 연관이 있냐? 아주 큰 연관이 있죠.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인간이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분명 화성에 갈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꼽으라면 물과 산소겠죠. 근데 물 같은 경우에는 이 화성의 양극지방에도 다량의 얼음층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뭔가 재사용하면은 뭐 지속 가능성을 만들 수가 있는데 산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때 생각했던 개념이 뭐냐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광합성에서 산소를 만드는 이 광합성 미생물을 화성에 이식을 하면 수세대가 지나면 화성의 대기가 오늘날의 지구처럼 산소가 풍부한 대기로 바뀌지 않겠냐. 약간 이런 가설을 세워서 이 테라포밍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 그 박테리아가 이 화성 탐사랑 아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그 화성 탐사를 총괄하는 그 과학자한테 제가 2년 전에 인터뷰를 잠깐 한 게 있는데요. 왜 인간이 도대체 뭐 때문에 화성에 가려고 하는지 짧게만 인터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Sure. My name is Mitch Schulte, and I am a planetary scientist in the Mars Exploration Program at NASA headquarters in Washington, D.C. So by understanding the geologic history of Mars, we learn a lot not just about Mars, but about Earth. And we can compare both Earth history and Mars history. And by doing that, we can learn a lot about the planets in the inner solar system because they're very similar geologically. Another aspect is that we know that Mars probably was warmer and wetter early in its history, and it's now very cold and very dry at the surface. And so understanding that climate change also helps us understand how the climate changes here on Earth. Well, so NASA has plans to send people to Mars sometime in the 2030s, and the first mission will probably be orbital missions, so people won't land on the surface right away. We want to make sure we can demonstrate the technology works, that we can send people there and bring them back. So the first missions will probably be just orbits around Mars, and then we hope to have people on the ground sometime in the 2040s. 네, 사실 마지막 질문 핵심인데요. 왜 인간이 화성에 가려고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Well, so I think humans have always just been curious about what's out there. 인간은 우리 세계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궁금해왔다. 네, 호기심을 가진 본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Started voyaging across the oceans to look for different places just because they're curious. I also think that people really want to know if there is life beyond Earth, and I think this is one of the things that NASA has really brought to the public's attention. And I think the people, not just in the United States, but around the world, are excited about the idea that we're actually going to go look for evidence in the rocks that life might have existed on places like Mars. There are other bodies in the solar system like Europa where we think life might have originated as well. And so we're also exploring sending missions to the outer solar system to look for that too. 루치마님께서 이제 여성 과학자시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과학자면 왠지 남자분이 더 많을 것 같고 여성들은 이제 과학자랑 좀 거리가 먼 느낌이 약간 있는데 실제로 과학자들 중에 여성과 남성의 비율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그 과학자분들의 그 성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실제 탐험을 가보면 제가 과학자들한테도 있고 일반 분들이랑 갈 때도 있는데요. 압도적으로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한 7대3 정도로. 네, 오히려 남자분들이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쉽게 그 경계를 못 넘지 오히려 여자분들이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뭐 과학자들하고 가봐도 거의 비율과 동등합니다. 네. 네.
과학 탐험가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을 텐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건가요? 네, 일단 그 낯선인 거죠. 이 한국 사회에 이제 딱 봤을 때 이제 이 과학 탐험가라는 타이틀, 탐험가도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싶은데 이 사람은 또 뭐 과학을 탐험한다 이러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그 인식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좀 알리는데 되게 그런 부분이 잘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고 나왔을 수 있었던 추진력은 제가 이제 그렇게 약간 덕후처럼 오랫동안 탐험을 계속 경험을 쌓다 보니까 나름의 데이터가 확보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데이터를 봤을 때 내가 이 정도에서 한번 좀 베팅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외국에 가서 외국 과학자들이나 외국 이런 그 과학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언젠가 분명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회나 흐름들이 오겠다라는 그런 믿음 확신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좀 힘든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감지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강연을 들으신 박종호 학생분께서도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지? 네,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은 아까 김혜희 연구원님께서는 그 탐험을 하는 중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과학탐험가라는 직업은 그 탐험 후에도 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탐험 후에는 탐험으로 얻은 각종 자료들을 뭐 글이나 미디어 등으로 재생산하는 게 필요한데 네, 그게 저 같은 이과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어려움을 보면 그 우리 문경수 탐험가님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네.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네. 아주 제가 딱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장 고민했던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과학을 콘텐츠로 만든다 그러면 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그냥 글 아니면 뭐 어떤 뭐 사진, 영상, 자, 이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뭐 다른 과학자들이나 외국 과학자들이 탐험해서 얘네는 이걸 가지고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처음 이제 그 호주에서 이 탐험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그때 그 한국에 왔을 때 그 파트너로 했던 회사 제가 한 4년 정도 머무남았던 회사가 UX 회사였습니다. UI 디자인하는 사용자 경험하는 디자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과학이라는 것도 물론 뭐 학문이고 뭐 분야고 뭐 다 그거있지만 결국 과학도 사용자 경험이다. 과학도 우리가 그냥 보고 뭐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 과학도 사람들한테 어떤 그 임팩트를 주려면 이 사람들한테 맞는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때 좀 그 사용자 경험 UI UX 회사에서 좀 그런 개념을 배웠던 것들이 지금 이제 제가 과학을 가지고서 콘텐츠를 만든다라는 어떤 맥락보다 새로운 경험을 만든다 이런 맥락으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제가 지금 하는 일을 크진 않지만 뭐 소소하게 말씀드리면 과학에다 여행을 붙여서 뭐 과학 여행 프로그램들을 또 하기도 하고요. 뭐 과학에다 이런 뭐 글이나 이야기를 붙여서 뭐 과학 관련된 책이나 또 뭐 박물관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또 과학의 방송을 붙여서 또 이렇게 좀 쉽게 전달하는 이렇게 좀 어찌 보면 경험 관점에서 그런 맥락들을 좀 다시 좀 알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